금융시장은 시계 제로인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금융 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8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등의 소위 말하는 연쇄적인 파산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점차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가중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35개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이 연체가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융위기에 또 경제 불안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금융입니다.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한 부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우대 지원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관을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은 금융의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 전국 각 지자체 산하의 신용보증재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의 주된 기능은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모든 기능을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불안전성, 비대칭성, 내지는 이런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능을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에 저신용이랄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반 금융회사에서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이때에 따라서 공익의 수요자인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금융을 공급해주고 이자를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책금융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기능도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또 금리를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낮출 경우 시장을 교란하게 됩니다.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나면 신용 창출을 위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정책금융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돈은 공짜 돈이다, 이런 심리로 인해서 정부 돈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지원될 경우에 불균형의 문제와 독점 문제 등의 문제도 제기하게 됩니다. 정책금융에 공급하는 소스는 정부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중 금융위 소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2002년보다 11조가 는 205조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5대 전략 부분에 81조 원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초격차 산업 육성에 15조, 미래 유망 산업에 13조, 그 다음에 사업 재편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 3천,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에 9조 원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같은 정책금융은 금융위원회 말고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에서 자기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금융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서 일반 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약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산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책금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행이 부진한 정책금융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안대출의 경우인데, 지난 9월에 시작됐는데 당초의 공급 목표가 9조 5천억에서 불과 집행 금액이 2,6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출발한 새출발 기금의 경우에서도 40조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말 현재 2조 4천억, 불과 한 10% 남짓 정도의 집행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간 충돌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환대출이나 새출발 기금의 경우 실적이 부족한 것은 오는 9월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제도 시행이 끝나는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고 원금을 물론 이자도 내지 않은 그런 대출이, 유리한 대출이 있는데 구태여 저리이긴 하지만 이자까지 내가면서 절차도 복잡한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강할 리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기존의 정책과의 영향, 충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좋은 제도는 시도 때도 없이 잘도 만들어냅니다만은 일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나몰라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중간 점검이나 사후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한두 번에 그쳐야 됩니다. 제도가 잘못되는데 계속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아무리 목표가 좋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는 정책금융은 쓸모가 없습니다. 정책으로서의 기능이나 금융인의 역할에서 오히려 나라의 돈만 축낼 따름입니다. 금융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실제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금융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책금융은 대부분의 빠듯한 재정이나 사채 발행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아깝고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중대한 의무가 딸린 채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책금융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정책금융은 형식적으로는 나라가 주는 돈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형제, 친척, 우리의 후손들이 대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아껴 쓰여야 되고 또 반드시 상환되어야 될 무거운 책무가 달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정책금융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책금융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행복을 구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